정부가 두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이 결정되기도 전부터 신청과 지급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통신비 2만 원을 놓고서는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자격 기준을 정해 선별 지급하겠다던 방향성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간밤에도 결국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통신비를 포함한 추경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추경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4차 추경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정이 일단 최대한 빠르게 쓰겠다는 걸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상당수를 일주일 안에 쓰겠다, 한 달 안에 쓰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왕 쓸 거면 빨리 쓰자라는 식의 당정의 태도 혹은 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지급할 수만 있으면 예. 빨리 지급하는 게 좋겠죠. 특히 추석이라는 데가 돈 소요가 많으니까요. 사실은 이 정부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 경우가 처음에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이 원칙을 확립하고 한 게 아니고 특히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다 전면 지원인데,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덜 주고 많이 주고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처리가 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을 꼽자면 역시나 통신비 2만 원 부분입니다. 예. 이것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당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급 카드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놓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180석의 자신감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한 58%가 2만 원 통신비에서 반대를 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대부분 국민 그렇거든요. 정액제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왔거든요. 2만 원 통신비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차라리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집중 지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저 국민 정서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왜 그러면 꼭 통신비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이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신사에서 예를 들어 위치 추적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정부에 제공을 하고 예. 물론 이제 코로나 예방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당 가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노출이 된단 말이죠. QR 코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그런 이 감시 사회 아니야? 이런 불안감, 거기에 대한 통신사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2만 원씩이라도 그도가 다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반감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백신 네.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식의 내용인데, 처음에는 전 국민 백신 지급을 하자 이랬다가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중고등학생 확대 정도까지로 야당이 조금은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이 또 이 카드를 받을 것처럼 처음엔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통신비 2만 원으로 선회를 했단 네. 말이죠. 네. 이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 논의가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는 게 좀 의아한데, 이 부분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정략적이지 않냐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감기가 오잖아요. 독감 백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독감에 걸린 분들 경우는 코로나랑 이렇게 걸리게 되면 진짜 난처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독감을 좀 예방하는 이런 백신 부분들을 특히 좀 몸이 좀 자기가 좀 불안하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통신비와 백신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에 이렇게 네. 여야가 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진짜 코로나에 대한,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 겨울 되게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특히 이 질병 전문가들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겨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백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겨울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이야기로 네.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경제 충격을 받은 계층을 꼽으라면 소상공인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지금 네. 뭐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문을 네. 닫고 있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길거리에 가도 네. 공시를 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장려금 명목으로 해서 5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이 되죠. 그래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집중해서, 네. 뭐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살아있는 업체에 네.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잘 살아남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부분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성격의 문제인데요. 코로나 지원금이 뭐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네. 그 업체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지원금이 경기 부양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뭐 한 7, 8조 사이 정도 돈을 가지고 무슨 경기 부양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금 비슷한 거예요. 또는 뭔가 예를 들어 좀 정부가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생존을 위한 바로 이런 겁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폐업한데 50만 원 준다고 하는 거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화가 날 거다. 왜 이분들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가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시설 다 그냥 뭐 버리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피해가 아주 막급할 텐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화를 돋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또 하나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은행 대출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은행 대출을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뭐 긴급 대출 1차, 2차 네. 이런 2차 대출이 곧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 중에 대출 만기 연장, 또 네. 이자 납부 유예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네.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랬죠. 네. 이게 계속해서 시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관련되는 돈이 좀 쌓인 모양이에요. 그러자 네. 정부가 은행한테 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결국은 이게 처음에 은행들이 우려했던 대로 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납부를 유예해준 이자 부담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 그런 그렇습니다. 셈인데 네. 이 부분 좀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정부가 4월달에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걸 적립금을 쌓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회수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정부가 어떤 판단했냐라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장기 침체 이거 오래 간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내진 자영업 무너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지금 금방 회복도 V자 회복도 어렵거니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은행만의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죠. 그 다음에 이 자영업, 특히 이 소상공인 이 부채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악성 부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계 부채하고 괜찮은 부채는 은행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영업의 부채 경우는 제2금융권 금리가 좀 셉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게 자칫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차라리 이 금융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였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등등이 있지만 차라리 서민금융안정기금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아주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왜? 은행 보고 적립금 쌓아라 그러면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마음 놓고 그렇게 해줄까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은행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이든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 은행의 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걸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4월 달과 지금 차이는 제가 볼 때 그 차이라 봐요. 적립금을 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칫하게 되면 오래 가니까 이게 금융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거로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도 참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게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참 심각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최근 조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요. 지난 8개월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5% 넘게 경험이 있다라고 네.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명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네. 이제 그렇게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건데 고용 충격 얼마나 컸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15%그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 굉장히 그 현실을 잘 반영했다. 왜 그러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 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게 어떻게 통계가 저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통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좀 믿을 만한, 왜냐하면 통계청 통계랑 비슷하게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그대로 나오고 또 통계청 통계랑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충격이 간 거예요. 다 비정규직들, 그다음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또 그게 더해가지고 봤더니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사람 여럿 모여서 일하는 생산직들, 네. 그다음에 서비스직들 이런 쪽 경우는 뭐 훨씬 더 타격이 큰 거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 또한 코로나가 깊어지면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일자리 할 것 없이 우리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 통계가 조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네. 9월 1월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네. 그저께까지 집계되어 있는 통계가 나온 건데 9월 20일까지 수출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그러니까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라는 네. 네. 뜻인데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첫 반등인데 어떻게 반등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날짜 우리 오랫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20일 기간 동안에 휴일이 얼마냐 뭐 이렇게 빼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그 차이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 한 3%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일 평균으로 봐야 되겠죠. 쉬는 네. 날을 빼야 되니까 일일 평균으로 하면 거의 한 10% 가까이, 9% 이상이 수출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수출이 또 늘었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요새 우리 화웨이, 중국 화웨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미국에서 반도체 못 쓰게 하니까 그게 지금 이제 삼성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막 수입해가지고 간 거예요. 네, 사재기를 했다 이런 바로 얘기가 겁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수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지켜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이 수출 감소의 문제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얘기를 보니까 4분기 역시 뭐 상반기와 뭐 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네. 좀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뭐 그렇죠. 전 세계를 다 살펴봐도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중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지금 힘든 네.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글로벌 전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심리적인 문제라 생각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많이 지금 지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코로나든 우리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분석해봤더니 사실은 이 우리의 치사율, 이제 생명의 한 부율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공포 심리는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피해를 봤더니 한 80% 정도는 다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이런 대목이거든요. 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이러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다라면 뭐 우리가 지금 예산도 있으니까 뭐 코로나 진단 이런 부분들 뭐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다 코로나 진단하도록 해주고 뭐 백신 나왔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 이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에 대한 좀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이 노력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좀 뭐 소비 활동이나 그다음 기업도 좀 투자 활동도 좀 하고 뭐 그게 좀 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코로나가 뭐 우리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이미 뭐 어떨 때는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가 어떨 때는 확진자가 줄었다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도대체 어리둥절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심리 치료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 우리 코로나 이 검사
그거 우리가 좀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진단비도 돈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류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매우 적극적이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자가 진단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회가 바로 나올 수 그거죠. 있겠죠. 자가 진단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뭐 우리 예산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다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경우는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요. 사실은 좀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아, 난 코로나 괜찮아. 그리고 내가 코로나 걸린다 하더라도 난 나설 수 있어. 이것만 심어주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자영업에 얼마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비 활동도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